네, 60만 세 운동이 시작된 지 99년이 됐습니다. 60만 세 99년을 맞아서 4개의 기념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자료를 받으셨죠? 자료는 맨 뒤에 보시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사 4개가 보입니다. 어제 6월 10일 바로 여기서 99주년 기념식이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14일에는 60만 세 운동의 현장을 직접 발로 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26일에는 60만 세 운동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권오선과 베레시다는 이름의 학술 대회가 열립니다. 물론 60만 세 운동과 권오선 선생에 대한 행사가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안동에서도 꾸준히 기념식이 있었고, 권오설 88주기, 89주기에는 선생님이 돌아가신 서대문 형무소에서 제가 친구들과 함께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는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마치 99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것처럼 모든 행사를 천도교와 함께 기획하고 함께 주관하고 있다는 게 이전의 행사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원래는 굉장히 많이 잘하는데요. 좀 전에 제가 치과를 갔다 왔는데 마취가 이렇게 풀렸습니다. 오른쪽 코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26년 조선공산당이 국민당과 대한독립당 기획이 있었듯이 저는 우리의 지금의 움직임이 2025년에 벌어지고 있는 제2의 민족협동공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협동과 통일의 기운이 점점 높아져서 내년에는 멋지고 의미 있는 60만 세 운동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년에는 신당의 100주년, 29년에는 광주 독립학생운동 100주년 이렇게 쭉쭉 이어져 나가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설정하다 보니까 소도가 좀 길었습니다. 인사드리기 전에는 사단법인 권오설 변호사 기념사업회 부의사장을 맡고 있는 김찬휘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조선공산당 100주년 4월 17일에 했었죠. 그런데 와보시고 나중에서 저희는 앞으로 예비 소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소개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왕림해 주신 예비입니다. 그래서 모두 예비들 모두를 축하를 자축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는 작년 저희가 국회도서관에서 진행한 김다녀와 그의 시대의 후속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60만 세 운동을 해외에서 기획한 김다녀, 올해는 60만 세 운동을 국내에서 총지휘한 권오선, 이렇게 두 한민운동가의 족적을 따라가면서 60만 세 운동 100주년을 학술 차원에서 준비한 행사로 매듭 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일제히 장악한 고문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권오설 선생을 철관에 가두었듯이 아직도 낡은 역사의 철자관 속에 갇혀있는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는 뜻있는 행사가 된다 굳게 믿습니다. 자, 그럼 60만 세 운동 100주년 준비회와 천도교 중앙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권오설 변호사 기념사업부와 천도교 중앙정부 사회운동단이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권오설과 베이스를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권위자시죠? 네, 지청천장 대 왼손자식이다 합니다. 네, 이준식 사단법인 권오설 변호사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의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권오설 변호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인사말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요즘 최근 몇 년 사이에 인사말 하게 되면 그걸 써갖고 와서 읽었는데 오늘은 즉흥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안쓰럽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학술대회 주제가 권오설과 그의 시대입니다. 저는 권오설 선생님을 비롯해서 같은 시대를 살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여러분들에 대한 최대의 예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동 가일마을에 권씨여 민족혁명의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행성들이 평화로 우리 사회로부터 우리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배정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모진 세월을 겪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변호사 선생님이나 변호사 선생님 이런 분들은 뒤늦게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성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한이 풀렸지만 그래도 지난 몇십 년 동안 후손들이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내기는 턱없이 부족한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박수 모임은 한편으로는 변호사 선생을 비롯한 여러 동지들의 활동을 되새기는 자리이자 동시에 모진 세월을 겪으셨던 민족혁명가들 후손들에 대한 후손들을 기리는 그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그런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소회고요. 두 번째는 오늘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시는 분들의 연배가 비교적 젊습니다. 당사자들은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제 기준으로 보면 아주 젊은 연구자들입니다. 강윤정 선생님은 조금 연배가 있지만 다른 분은 저한테는 후배, 제자 저기 해당되는 그런 연구자들인데 그런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맡으신 분들은 대체로 발표를 맡으신 분보다 조금 세대가 위에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민족운동사연구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장이구나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처음 민족운동사연구를 시작한 게 1985년인데 85년에 석사를 넘었었습니다. 한 벌써 40년 전이었는데요. 40년에 저를 비롯한 젊은 연구자들이 당차게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역사관을 깨고 정말 올바른 민족운동 사관을 만들어보자 하고 다짐을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도 장강의 안문에 대해서 이제 뒷물한테 자리를 물려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더 정제돼서 정말 선생들의 한 영도국적을 다 깨뜨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오늘 학술회의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어설이라는 분야의 경우를 붙인 학술대회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나 2025년 드디어 언어설이라는 분을 주인공으로 하는 학술대회를 하게 된 것은 굉장히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학술대회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식수료가 없는데요. 두 분 정도 잠깐 인사말을 듣고 가는 게 또 좋은 것 같아서 잠깐 짧게 두 분의 인사말을 챙겨볼 겁니다. 오늘 행사의 목적 권호설과 그이시죠. 멀리 안동에 좀 전에 말씀드린 가일마을에서 권호 선생의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아드님이 인사를 안 들 수가 없죠. 권대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권대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권대용이라고 합니다. 생각도 뭐하고 조금 써놨던 걸 선출의 소년 시절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선친께서 소년 시절 얘기를 들었다. 동학교를 졸업 후 진학을 못하고 마을에 계실 때 하강공 대청에 들었을 때 하강공께서 오늘 선친의 재주를 시험해 보려고 송원 항목이라는 10권의 책을 안고 나와 송원 항목
사람과 얘기하고 있으니 하강공께서 왜 책은 안 보고 담성만 하느냐 하니 다 보았다 하여 그래 그럼 내가 물을 테니 답해보라. 이렇게 묻고 답하는데 10권의 책 속에 분신간의 생명을까지 틀림없이 답하게 되니 그 자중에는 문중인 외에 타지에서 와있던 6, 7명의 문사들이 이 광경에 놀라 입소문이 경주 천자집까지 들어가서 대구고 입학 조건으로 그 집 가정교사로 들어갔고 대구고 입학은 월반 입학했으나 시기와 이간으로 퇴학하게 됩니다. 대구고 일본인 교장과 일본인 교사와 양재기 교사가 선친의 재주가 아깝다며 학업을 이어가도록 다른 부호가 알선해 주어서 일가 친척도 못하는 대접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경성으로 올라가 경성중앙학교 2학기의 학비 관계로 퇴학이 되니 이 소식을 듣고 대구고 일본인 교사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학비가 마련되면 복학이 상식인데 경성 부기학교 2학기에 또 중퇴를 하고 친구 하숙집에서 친구 하숙밥을 같이 나눠 먹으며 한 달여간 있을 때 상복 차린 도성이 선친의 친구에게 가난한 친구를 돕는 것을 보는 그 존경스럽다며 돈 뭉치를 맡겼다 찾아가기도 하는 그런 친구와 관계를 가졌답니다. 그중 도성이 원신은 저렇게 잊지 말고 취직을 하면 어떻겠냐 물으니 선친의 친구는 그래 안 그래도 일자리를 구한다며 매일 저렇게 다닌답니다. 하니 그럼 내가 취직시켜주겠다. 이렇게 두 분이 내려간 곳이 선친께서는 고향에서 2번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도 취직의 소식이 없으니 보성이를 찾아가 취직이 안 되면 나는 돌아가겠다 하니 가든 놈 마든 놈 이렇게 편지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알리바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있던 중 대구고 교사께서 교사 편지를 받고 대구고 광주 도청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대구고 교사의 편지를 받고 전남 입사하여 월급 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5개월 뒤 전국에서 3일 만세가 일어나는데 일본인 참 말하는 백으로 일본인 배우도 전남 도청에 입사하는데 입사 5개월 후에 전국에서 3일 만세가 일어나서 돈 벌러 대구 광주에 전남 도청에 들어가는 선친께서는 광주 만세 현장에서 근거되어 여기까지를 보면은 목포에서 6개월여간 구금이 나왔던 일이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구금 후에 그 여기까지 경로를 보면은 여기까지 선친의 경로는 대구 고고에서부터 공부가 목적이 아닌 가난을 빈자 3일 만세 물밑 활약이 전남 도청에서 끝나므로 3일 만세 성취했는데 여기서는 목량 선생과 도성으로 나타난 부분과 선친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량 선생의 액자에 보면은 애오 원한
이 지도에 보면 전복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전복이 안 들어가야 왔잖아. 전복을 넣는 원오설을 사랑한다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몽양 선생이 그 전복을 넣고 빼는 게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몽양 선생과 도성인과 선친과는 깊은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자단 선친과 그 편지와 또 선친의 친구와 또 도성인과 이렇게 대구 고보에서부터 경성으로 그 경로를 보면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나는 친구와 가족집에서 밥을 나누면서 전남 도청까지 가는 그 경로가 공부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보여줘요. 그래서 그 시대, 일제시대 모든 이렇게 물밑 활동을 한 것이 알리고 못하는 거니까 물밑에서 숨어서 하는 일들인데 이 일들이 보면은 전남 도청에서 5개월 있다가 3일 만세가 일어나는데 동골로 도청에 들어간 더구나 일본인들에 들어간 분이 광주 만세 현장에서 검거가 되어 목포에서 6개월 구금되었다는 얘기가 그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학자분들도 그렇게 제가 하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앞에 얘기하는 것은 문중에서 일어났던 그 소년시대예요. 이거는 학자분들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부산의 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0만 세 거사 3일 전에 3일 전에 검거되어 3일 동안 항구를 했어요. 3시간도 버티기가 어렵겠죠. 근데 3일을 항구했다는 것은 본인이 기획 주도했던 그 60만 세가 성취되길 바라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겠죠. 3일을 항구한다는 것. 그거는 동료들을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3일을 죽을 각오하고 항구를 했던 거죠. 빨리 잘못했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독립만세를 성취하고 6개월을 목포에서 구금당한 후에 3월 1일에서 구금되어지는 6개월이면 8월 초에 나오셨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이거는 어디가 했는지 행방이 없어요. 아무 쪽에 나타난 적이 없는데 완전 임실 이정원 초대 그 이정원 그 모임의 사진에 나타난 걸 보면은 이거는 이 몽양 선생 앞에 있는 분이 선친이 맞다고 제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완전하게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몽양 선생과 선친과는 연령 차이가 11년 차이에요. 그리고 임실 이정원 초대 사진 속에는 굉장히 어리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와 또 목포에서 공부하고 살고 거기에 이정원 만까지 가는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그 얼추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속에서 또 나와서 귀국해서 고향에 귀국할 때가 12월이에요. 12월 달에 귀국해서 원흥이숙을 성립하고 그 후에 동산에서 또 동산 무슨 거기서 이제 그 대표로 경성으로 올라가서 60만 세가 이어지는데 이 60만 세는 굉장히 이 기간이 좀 짧았어요. 3일 만세는 경로를 보면 굉장히 어렵게 한 바퀴 미리 돌아서 전남 도청에서 끝이 났는데 60만세는 다시 2024년이죠. 그때 올라가서 짧은 기간 동안 60만세를 기획
숨어 있는 그 근거지를 알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후에 그런 3.1만세 경우와 60만세 경우를 보고 60만세에서 만주를 거쳐서 경생에 와서 안동에 올 때는 죽어서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그 죽음은 지금도 언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저는 하기가 싫어요. 그 한번 바꾸면은 아직도 그 병명이 어떻게 들리는 듯해요. 그렇게 돌아가셔서 그냥도 아니고 할아버지의 제물에 보면 목관을 달라고 했는데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철관을 그대로 무소했어요. 근데 철관이냐 함성이냐 이것이 요즘에 이런저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외전 때부터는 뭐 함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광복 80년이나 지금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민족들이 이게 철관이다 함성이다 하고 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민족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공부가 목적이 아닌 3.1만세와 60만세와 목숨을 바치고 지금 공동묘지에 계시는데 제가 12살 때 공동묘지에 불소하러 갔거든. 가서 낯질도 못하는 게 공동묘지에 불소하고 난 뒤에 그 묘 옆에서 기대에 있다가 잠이 들었던 거예요. 잠이 들어서 꿈을 꿨어. 요 속을 계단이 10계단 정도 내려가니까 요즘 엑스레이 찍어놓은 사진같이 요 뼈가 있었거든요. 근데 발에서 가슴, 목까지는 뼈가 나와 있는데 두골이 없어. 12살 때 이게 뭔 저기가 굉장히 꿈도 꿈이지만 그래서 부리분 걸다 보니까 꿈이었어요. 꿈이었는데 그 꿈을 12살 때 꿈꾼 것이 이거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 이것을 요속을 확인을 해본다 하는데 53년 만에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되어서 묘를 파명을 해보니까 함성이 아니라 제작된 철관이었어요. 그게 요즘에 80년에 광고 80년이 됐는데 요즘도 철이 함성이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게 앞에 얘기했지만 몹시 후손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고 민족이 같은 민족이라는 게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말을 이어주셔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인사말 부탁드렸는데 올해 1편, 2편, 3편 주제별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주제별을 하시는 교수님께서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 연결되어 있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잠깐만 또 한 분 또 인사말 부탁드릴까요? 이분은 이제 아주 짧게 하실 겁니다. 우리 여기 현장을 지금 준비해 주신 주관자시고요. 천도교 중앙총부에 사회문화 관장으로 계신 최인경 관장님이 모든 분들 초대해 있으니까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천도교 중앙총부의 대외협력이나 특별회계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회문화관장 최인경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천도교 대교당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 공간은 저희 천도교가 3.1운동을 준비하면서 이 대교당을 짓기 위해서 전국 교인들에게 성공을 모집한다는 핑계로 3.1운동의 자금을 모았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연이 있겠지만 저희 천도교단은 3.1운동을 진행하면서 전 재산을 뺏기고
완전히 몰수하고 교단 차원에서 아마 피해를 본 곳은 이 천도교단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뒤에 천도교단은 이 60만 세 운동을 또 주도하고 준비하고 기획하고 그 이후에는 또 1937년에 중일전쟁 시대에 5인 멸의 기도 준비하고 활동했습니다. 말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튼 이 항해운동가 단체협의회가 또 제 마음 소망 하나는 이분들과 지금 이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지금 아직 거의 성원이 안 되고 외면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들의 소원 또 그분들의 이 이야기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 알려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가 제대로 정리되고 청산되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나가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조선공산당의 대표하는 권호설 선생의 토론회는 천도교 대교단에서 한다는 이 역사적인 현장이 있다는 게 좀 떨리기도 하고 뭔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행사에 제가 사회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점점 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축사인데요. 축사는 인민이 완성부터 80년대인데 인민노련 아시죠? 인민노련은 인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천 민주 노동자협회 주재 인민노련을 했죠. 활동도 하셨고 노동자의 길 사회주의자 같은 간행물도 발간을 했습니다. 85년도에는 정인이라는 필명으로 운동가 베스트셀러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 글도 쓰시게 됐고요. 광주에서 동고소이라는 인문 사회 과학 연구 고인도 하시고 장재성 명사한테도 이끌고 계시고요. 누구신지 아시겠죠? 황광우 선생의 축사이었습니다. 저는 축사를 자기 있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선공산당에 대해서 조금 연구한 바가 있어서 학술 토론회에 저를 이렇게 해주시러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릴 게 있었는데 토론을 안 켜주고 출장만 내려가면서 조금 섭섭한 면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 토론회로 마이크 한 1시간 정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우리 권호설 선생의 이 위대한 삶을 기록하는 평전양문이었습니다. 안동에서 권호설 학교 아주 그 권호설 선생의 옥중 편지를 비롯한 그 방대한 자료를 두 권의 자료집으로 엮어내고 따라서 이 두 권을 토대로 한다면 권호설 선생의 평전을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 보는데 이번에도 제가 혹시 권호설 평전이 나온 게 있는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권호설 평전 추진 준비위원회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평전 시작했습니다. 네? 평전 시작했어요. 안재성 작가가. 아니요. 제가 안재성 평전 작가 너무 좋아하는데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상투적으로 써보셨습니다. 저는 다시 권호설 선생의 영혼을 꿰뚫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작가를 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안재성 작가에 대한 그 평화가 아니고요. 제가 좀 봐왔던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옥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옥산 독립투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기억을 더 새롭게 진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유관순 할머니께서 옥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 1930년도에 고로서 선생하고 광주 출신의 김재명 선생님께서 옥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35년에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지휘했던 장석천 선생이 옥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4년 윤동주 시인이 옥사했던 그 무렵 일제와 공산주운동을 내나쁜 치열하게 이끌어졌던 이기호 선생이 옥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박기량 선생,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특별히 저희들이 좀 선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는 그 조선공산당하고 짝 형제 조직이었던 고려공산 청년회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주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2대 책임 비서가 누굽니까? 고로서 선생이 고려공산 청년회 2대 책임 비서였고요. 그다음에 4대 책임 비서가 방금 말씀드린 김재명 선생입니다. 고로서 선생에 의해서 60만세 운동이 만들어졌듯이 김재명으로 이어지는 장석천, 장제성 이 라인에 의해서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준비되고 확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늦게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주역이신 장제성 선생을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말을 먹었는데 길을 몰랐습니다. 묘수도 몰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제성 기념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장제성 어르신의 아드님을 만나서 길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분이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분 만나는데 한 2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기자, 많은 지식인, 많은 연구자들이 전부 장제성 선생에 대한 취재를 하되 장제성 선생에 대한 정당한 선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장제성 선생의 기일과 묘소를 2년 만에 알아내는데 광주의 양산동 장고봉이라는 조그만 언덕배기에서 총살을 당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950년 7월 5일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과연 대한민국인가에 대한 자책감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장제성 선생만이 선양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당시 함께 감옥에 갔던 80여 구속자 중에 무려 50명이 아직도 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학자를 포함해서 약 282명이 광주학생 독립운동으로 광주 고고 한 학교만 282명의 퇴학자가 발생하였는데 현재 선양된 분이 약 60명, 220명이 아무것도 선양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장제성 선생만이 아니라 광주 고고의 퇴학자, 구속자 전원에 대한 소를 추진해야 된다 결의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국에 선양받아야 될 독립투사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싶어서 제가 도움을 문의했습니다. 선양해야 될, 선을 줘야 될 감옥에 가신 분들이 몇 분입니까? 물어봤더니 답이 모릅니다. 이런 게 국가보훈의 실정입니다. 몇 명이 투옥된지도 모르고 몇 분한테 서울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원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민이 총독부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서
매해 몇 명이 구속되는지 전부 통계를 냈고, 재범, 상범은 숫자를 빼야 되겠죠. 통자 수에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약 6만 5천 명이 투옥됐다는 통계를 확보했고요. 여기에 퇴학자를 합하면 선양해야 될 구속자 퇴학자가 7만 명이 넘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2만여 명이 되지 수가 서울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원을 해야 될 구속자 퇴학자의 독립유공자는 몇 명이겠습니까? 5만 명 되겠죠? 자, 근데 2만 명의 서울 주까지 80명이 걸렸습니다. 그 산수적 계산은 계산하시죠? 2만 명 하는데 80명 걸렸어요. 5만 명 할 때는 몇 명 걸렸으니까 200명이 걸립니다. 지금 독립유공자 아들이 전부 8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940년대 예를 갔을 테니까. 그분들이 지금 80을 넘어가고 있고, 그 80대 1세대가 저승으로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시간을 늦출 수가 없다. 일거에 5만 명이 전부 동시에 서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독립훈장제를 지금 발의할 생각이고요. 그 안에 모든 급 있죠. 대통령 단장, 애국자 일정, 저는 싹 폐지한다고 합니다. 일원화시켜서 원 독립투사한테 등급을 나누니까 그냥 하나로 해서 일원화시켜서 그거 심사하지 말아요. 그 심사하느라고 지금까지 서울 안 주는 거예요. 그 심사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일원화시켜서 전부 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태극기 부대 국힘 요쪽에서도 뭐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분칙으로, 자, 독립훈장의 자격은 구속자, 퇴학자, 조사가 정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일거에 주되 분칙으로 이런 조항을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여 서울을 받길 희망하는 분에게 드립니다. 자격하고 수요를 좀 통시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여 서울을 받길 희망하는 바로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정도 분칙을 달아놓으면 국힘이나 저쪽 애들의 이른바 시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현재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초에 국회에서는 반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4개의 주제를 얹어서 4분의 발표자와 4분의 토론자가 나오고 맨 끝에 전체 종합 토론을 듣겠습니다. 아까 이준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학술대회의 멋진 점은 보통은 고참학자들이 발표하고 심리학자들이 토론하는데 오늘 거꾸로 심리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고참학자들이 토론하는, 그래서 선배들이 후배들이 오늘 자극하고 응원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래도 토론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첫 번째 토론과 발표, 번호들과 사회주의라는 주제로 성균관대 쇼고민 선생님이 발표하시고 동국대 전명현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최동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시기를 공부하는데 HCD 신분 자료들 보면 지금 사회단체들이 청들도 대교 가면서 많은 대외 같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상을 주장하는 체제에서 바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권선우 선생님의 세계 전반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1920년대 초반부터 1930년 들어왔을 때까지 사회활동의 대부분은 이 사회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발표에서 과연 권선우 선생과 사회주의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게 되는지 그리고 권선우 선생님이 말했던 사회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권선우 선생님과 다루고 있는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연구소관이 한 10편 정도가 존재합니다.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한 3편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간접적으로 다루는 연구소관은 한 10편 정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존 연구에서 대체로 이제 권선우 선생님이 언제부터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한 22년부터 23년 무렵 동양 출신으로 같은 안동교 출신으로 이 사회주의에 참여했었던 김재복, 김남수, 이주재 선생님들과 결연하면서 사회주의를 수용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권선우 선생님이 사회주의를 수용했는지 그리고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만든 어떤 내적 구조를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권선우 선생님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김재복이라든가 김남수, 이주재 선생님들과의 같은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만들었던 사회주의라는 사상과 권선우 선생님이 결합하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내적 분위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발표는 권선우 선생님이 사회주의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용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이르게 된 내적 분위기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대부분은 바로 권선우 선생님이 일제 경찰을 시작해서 미국에 재판을 받았을 때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에서 했던 진술을 기본적인 자료로서 많이 활용했습니다. 물론 이 진술들은 일제 재판장 앞에서 했던 진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의 본래 의도를 숨기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사실을 좀 숨기거나 왜곡하는 일도 있을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직접 일부러 얘기했던 진술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좀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권선우 선생님은 재판정에서 본인이 사회주의를 수용한 이 시기를 대략 22세에서 현재 경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권선우 선생님이 1967년이니까 22세, 23세 경이라고 하면은 1919년, 한 20년 정도부터였다라고 그때부터 사회주의를 좀 수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에 관한 서술을 읽은 적이 있는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읽은 적이 있지만 고객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은 이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것으로 자신의 혐의를 좀 낮추려는 그런 재판장에서의 어떤 진술 전략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체적으로는 한 22세 성대경부터 사회주의 생활을 받아들였다. 대략 이때쯤부터 권선우 선생과 사회주의의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기에 권선우 선생이 무엇을 했는가를 좀 살펴볼 때 대체적으로 권선우 선생이 이 1919년, 60년 무렵에 했던 일은 바로 전라남도 노동의 직원으로 근무를 했던 것을 합니다. 권선우 선생이 직접 진술하는 자신의 경력에 따르면 1918년 10월경에 전라남도청 직원으로 한 6개월간 근무를 했다가 경성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딱 1919년 전반기 초반 무렵까지 전라남도청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 이후에 다시 경성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마도 권선우 선생님은 경성에 머물렀던 1920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주의를 공부하고 사회주의 사상과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권선우 선생에서 전라남도 도청에서 근무를 했을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시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19년 3.1운동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전에 안동 출신이었던 1920년대 서울에서 안동 출신이었던 이주재, 김남수 선생님과 서울을 하면서
내부를 통해서 사회주의 생각의 접점이 좀 더 강보해졌을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저희 유튜브를 이슈되는 권호선 선생이 사회주의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무렵에 국내 사회주의 운동은 대체로 서울파, 화요파, 풍파라는 이런 세력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세력들이 있는 것은 시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세 갈래가 국내 사회주의 운동의 중요한 흐름들을 주도했던 그런 집단들이라고 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서울파에서는 김사부라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화요파는 김단양, 풍파는 김약수라는 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 세력 가운데 김남수와 이수철 선생님이 화요파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상태였고, 권호선 선생도 화요파 세력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체적으로 이 김남수 선생님이나 이수철 선생님, 그리고 권호선 선생님은 화요파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을 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공유한 점은 과연 이 안동교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왜 화요파와 교전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된 연구를 해보지 않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일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수많은 과정에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과 화요파 세력과의 관계가 1920년대 중반부터 형성된다라는 점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3년은 풍사는 소자들의 정치적 결성과 1924년 조선총동맹 중앙교육 선출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아마 이런 활동들의 배경에 있는 사회주의 시험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무렵 권호선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뭔가 사회주의 비밀결사라고 그랬던 그런 비합법적인 지하결사의 지하조직에 가담해서 활동을 했는가 여부는 제 표현 작성할 당시까지는 분명치 않아 보였습니다. 근데 뒤에 토론하실 때 정선 선생님 글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때부터 사회주의 비밀결사에 가담하는 것이 사회주의를 쓰는 근거자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아마 20부터 이미 사회주의 비밀결사의 비합법공간을 활동했다는 그런 사회주의 비밀결사에 가담해서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부터 어떤 단계를 거쳐서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한 12년, 10년,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비밀결사에 가담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얘기했던 권호선 선생과 관계됐던 그 화요파라는 조직은 그 이전에 고려충북 내지부라는 조직과 연결이 되어서 나타난 세력이었습니다. 고려충북 내지부는 코미테를 해서 국내 사회주의를 수용하기 위한 통일 조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지도기관으로서 고려충북이라는 조직을 설립했는데, 그 고려충북이라는 조직에 국내 지부를 했던 조직이었습니다. 이 조직이 모태가 돼서 화요파가 결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조직의 지역 거점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한 13년부터 국내에서 인천, 진주, 사천, 김해, 마산, 김천, 광주, 순천, 해주, 평양, 신의주, 함흥, 김천, 청주 등은 등의 지역을 기반으로 23년까지 지방조직들이 만들어진 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른쪽에 내지부가 있었던 지방조직 가운데 아직 안동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사는 성감이 정도로 가지고 아직 안동 지역에 오른쪽에 내지부의 세포조직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920년 1월 기업에 박헌영이 코미테를 들어온 문서자를 보게 되면은 자신들의 지방조직의 하나로서 안동에 화성회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5년 1월 시점 무렵에는 안동 지역에 이 사회주의 조직에서 활동력의 지방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동 지역에 고려충북 내지부에서 활동을 이뤄주는 이 세포조직, 사회주의 세포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1924년 하반기부터 25년 1월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이런 사회주의 조직이 안동 지역에서 만들어진 활동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24년 9월부터 안동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혁신 운동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점에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924년 9월 풍산 총회라고 불렸던 총회가 신혼 총회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배치하면서 강론을 개정하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고, 또 안동총회도 1929년 1월에 신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대부분 신총회를 개최해서 단체를 혁신하면서 대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 건설과 부사개입의 단계를 제공하는 것을 새로운 강령으로 제시했던 단체였습니다. 즉, 단체 내부에서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나타날 시간이 생겼던 것이 대체적으로 24년 하반기부터 25년 1월 무렵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것은 안동역 최초의 사상단체였던 화성회가 1925년 1월에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사상단체는 당시 사회주의 운동세력들의 표면, 공부에서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던 그런 사회단체의 중심으로서 이 사상단체가 만들어진 문제는 대체적으로 사회주의 비밀결사의 세포 조직들이 있어서 가입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안동 지역에서 분명하게 사회주의 비밀결사의 세포 조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1925년 1월 무렵이었을 것이다. 즉, 못해도 1924년 하반기부터 이 사회주의 비밀결사 세포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공식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한 25년 1월 무렵에는 그 주체가 확실하게 결성돼서 활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활동의 중심에 원호선 선생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관련해서 원호선 선생님이 사회주의 비밀결사에 가담하고 고대 지방으로 서울과 안동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양자의 여러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앞으로의 좀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들은 전체적으로 한 20년부터 사회주의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은 23년 정도 무렵부터 그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동 지역에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비밀결사를 만들었던 것은 한 24년 하반기부터 25년 1월 무렵까지 기간 동안 안동 지역에도 사회주의 비밀결사의 거점을 만들면서 지역과 서울을 오가면서 다양한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무엇을 견고하게 만들었던 그 내적 분위기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제가 인문사과로 답변 주변에서 그 전까지 놀았던 것 중에 하나,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원호선 선생이 기독교를 이로서의 정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정 당시 증언에서 사회주의 분방화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고 하는 그 재판장의 질문에 본인이 17, 18세부터 22세 무렵까지 그 기독교를 믿고 있었지만은 그게 믿지 않게 되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하나의 회의 혹은 신앙 같은 것들이 사회주의를 세우게 만드는 그 윤리 가운데 하나였음을 밝히고 있었는데요. 당시 원호선 선생은 기독교라는 것이 실제 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즉,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의 이런 불평등 문제 같은 것들을 기독교라는 것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그저 기도만 통해서 신의 구원을 받아는 그러한 내용들이 진정한 어떤 진리로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기독교를 버리고 또 사회주의로 운동하게 되었다,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에 대한 선생님의 어떤 회의 혹은 문제의식은 그의 경험도 저는 영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호선 선생님이 아마 기독교를 수용했던 것은 대부분 모든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던 무렵부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한 17세 무렵부터 대부분 모든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대부분 고등학교를 다니는 무렵이나 서울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저랑 보통 지문을 공부했던 1919년 무렵까지 기독교 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마지막에 기독교의 정체성을 버리게 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1919년을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라도 좀 지원을 근무하면서 권호선 선생이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더 비판적인 의식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사회주의 사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중요하게 얘기를 하신 것은 바로 1919년 3.1운동의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일어났는데 전라도 공주 지역 같은 경우에 3.1운동을 축제에 주도했던 것은 기독교 세력이었습니다. 한기훈 선생님의 연구를 보게 되면은 전남 광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시위 가운데 1910년 3월 10일 그리고 11일에 일어났던 시위를 기독교 세력이 주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시위는 대체적으로 일반 민중들이 주도해서 일어난 시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광주 지역에서 사회주의가 선별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 초기 주도세력으로서 역할을 했던 초기 주도세력으로서 기독교 세력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만 그 이후에 1910년 3월 11일 이후에는 사실상 3.1운동의 제도에서 좀 떨어져서 3.1운동과 거리를 두고 있었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이 끝난 이후에 공주적인 기독교 세력들은 다시 현실 문제보다는 신앙에 집중하는 신앙 문제도 노력을 전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현실 문제를 외면하는 그런 기독교 세력들의 모습이 3.1운동 이후에 좀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런 현실 문제에 좀 무감한 현실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독교 세력의 모습을 권호선 선생님이 1919년 3월 3.1운동 과정, 광주도 경험했던 3.1운동 과정 속에서 경험을 했고 이러한 과정의 경험이 결국 사회주의의 전환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불평등한 현재 사회에 대한 본인의 경험 같은 것들이 사회주의 수용의 중요한 동기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호선 선생님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집안이 한학자 집안이었으나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학식을 가지고 있어도 존경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학식을 가지지 못하고서도 존경을 받는 그런 불합리한 모습들이 불합리한 그런 모습들을 본인이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한편 고향을 지었던 일본인 지주가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조선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의 문제들이 결국 현대 사회주로 현재 사회에 어떤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러한 생각의 연장선에서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공감하게 되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신앙에 대한 회의, 비판 의식과 함께 불평등한 현재 사회에 대한 본인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들, 그리고 주변 사회 같은 것들에 대한 경험이 변호사를 사회주의로 이끌었던 중요한 왼쪽 동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은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떠나서 실제 시민권력 지배에 따라서 나타났던 개교 문제와 민중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으로까지 발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권호사는 조선공사 등의 살인 목적을 분명하게 특수개혁만 협력하고 부산자들을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 자본주의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제 시민 지배로 인해서 조선인들이 반정경에 태어나서 있는 것은 결국 현재 일본 시민 지배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시민 지배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종 모순 같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조선인들의 어떤 삶이 나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에서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환을 수용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아니었던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경험들, 어떤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같은 것들과 함께 제가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어떤 권호설의 사상적 토대에 기반에 있는 유학이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즉 사회주의를 수용하는데 유학이라고 하는 성향의 영향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작동하지 않았을까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관련 공판조서 권호 선생이 진술했던 사회주의 생활을 수행하게 된 동기에 관한 진술을 살펴보게 되면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기독교가 진정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은 기독교를 버리고 사회주의를 수용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권호선 선생에게 사회주의는 진정한 진리를 보여주는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상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어떤 진리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것이 결국 권호선 선생의 어린 시절 배웠던 하나 유학의 영향을
대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도 현대사회 이전의 제도, 즉 아마도 그 전근대 시기에 제도 같은 것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유학적인, 유교적인 관습이라든가 유교적인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호서 선생은 사회주의 예체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를 근거하는 완벽하게 평등하는 그런 분배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공산주의가 통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권호서 선생에서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유학서 얘기했던 어떤 대통령상 그리고 정전제와 같은 것으로 대변되는 어떤 평등한 분배 그런 것들의 그런 것들을 좀 기반을 통해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수용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주의 사상과 유학과의 관계 같은 것들은 이미 이전 연구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일고 선생 같은 경우에도 안동 지역의 무기민들의 어떤 민족운동을 구축하는 논문에서 이 안동 지역 무기민들이 1920년대에 사회주의 사상을 많이 수용하게 되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동기 혹은 원인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특유의 학풍을 입고 있는 안동의 유학적인 한국적 풍토, 그리고 명문을 강하게 가지고 왔었던 어떤 정치적인 특성, 그리고 중소지주가 많았기에 중국 사회의 갈등이 심하지 않았던 지역의 사회적인 특징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특히 그 일본 영어 같은 경우는 결국 유학이라고 하는 사상이 사회주의를 수용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어떤 계기가 됐을 가능성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신성 선생 같은 경우에도 이 안동 지역에서 사상단체, 사회주의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유학적인 정서, 유학의 기반을 두었던 이 지역의 어떤 학문적, 정치적 배경 같은 것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연구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충분하게 근원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설명되어서는 않고, 여전히 어떤 가능성 측면,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에 대한 어떤 문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유학계약과 사회주의의 관계에 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번호가 선정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안동 지역, 특히 안동을 비롯한 경상북도 지역에서 나타났던 많은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활동, 사회주의가 경상북도라든가 경남 지역이라든가 혹은 전라남도 같은 유학이 큰 영향을 발휘했었던 이런 상황도 남부 지역으로 전반해서 크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와 연관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유학이 사회주의라는 사상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유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수용하는데 그런 유학의 영향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때 권호서 선생이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한 주변 동기는 기독교라고 하는 사상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식,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구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자신의 문제의식, 거기에 나가서 민족무수가 대통무수 같은 것들이 거기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책을 읽는 것은 바로 이런 유학이라고 하는 어떤 배웠던 학문적 기초 같은 것들이 이 사회주의 사상과 접점을 이루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동기로서 작동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호서 선생님은 선생님과 사회주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권호서 선생님의 진술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는 사회적인 평등, 그리고 모두가 빈부격차 없이 모두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증언들은 궁극적으로 재판적인 부분에 재판장이 있는 재판장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이런 진술의 맥락이라든가 확인 같은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 비교 검토를 통해서 그 내용의 실제 여부 같은 것들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호서 선생님이 하는 사회주의라는 것이 완밀히 평등한, 그리고 모두 다 빈부의 격차 없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모두 다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대동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적인 기반들과 연관성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전면적인 가능성
측면에서 좀 가져보시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에서는 일단 전문 선생님 토론을 과장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변호사 선생과 사회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제가 적은 내용들은 아주 추가적인 분석이라든가 더 사료적인 인터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족한 면들이 있는 것을 좀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변호사 선생의 생애 그리고 그의 활동을 관통했던 사회주의 관계를 생각하기 위해서 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발표는 벌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토론을 한국 대통령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네, 최고위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최고민 선생님의 그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매년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게 됐는데 아마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그 역사 연구자들이 그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아까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역사적인 천도교 중앙대회의라는 이 역사적 공간에서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되는 걸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고민 선생님의 이 발표는 60만 세 운동 시기에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 청년회에서 활동하면서 60만 세 운동을 주도한 권오설의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한 글입니다. 권오설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1897년에 태어나서 193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날짜가 조선공산당 창립 날짜라고 하더라고요. 이 권오설의 사회주의 수용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에 장석훈 선생이 밝힌 어느 정도 연구를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 장석훈 선생은 안동 지역 출신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한 인물로 이 김재홍, 이순태, 김남수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권오설이 사회주의를 수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 권오설이 1897년생이니까 김재봉은 권오설보다 6년 위고요. 이준태는 5살, 김남수는 2살 치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자는 이 기존 연구들에서 권오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수용했는지, 그리고 또 그 내적 동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을 밝혀지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권오설의 사회주의 수용의 구체적인 그런 과정과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권오설의 사회주의 수용 과정,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권오설의 사회주의 수용의 내적 동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오설이 생각한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기존 연구와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개인의 이 생사를 서술할 때 이 사상의 수용 과정과 수용 동기를 구별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글에서 이제 새롭습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런데 이제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수용 과정과 수용 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좀 구별이 모호한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과 동기를 구별하면서 구별하는
가지 질문을 드리면, 권호설의 사회주의 수용 과정에 대해서 그가 22세에서 23세 무렵, 즉 경성에 있었던 한민운동 이후에 1910년, 20년 사회주의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1923년 11월에 풍산소작인의 집행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그리고 24년 4월 노농총동맹 중앙위원으로 선출되는 그것은 사회주의 수용의 결과로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자는 권호설이 사회주의 비밀결사에 언제 가담했는지 그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호설은 발표한 것처럼 1919년 4월에서 24년 봄까지 경성에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호설 사후에 중앙일보 신문기사에 보면은 3.1운동 때 목포에서 6개월의 형을 받고 복역을 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사립 원흥학교와 일제 수호강습소를 창설하고 교원 생활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언급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3.1운동 때 복역했던 기록 같은 거를 아직은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6개월 형을 받았다고 하면 대략 1919년 9월 무렵부터 경성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풍산소작회의 집행위원으로 참여했던 하기 이전에 권호설의 행적에 대한 면밀한 추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호설의 집안 동생 어린 권호상 그는 중앙고고와 영희 전문 출신으로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회원으로 60만 정도에 참여하였고 또 일제히 공무원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권호설도 중앙고고를 또 수업한 이런 였기 때문에 당시 이러한 어떤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풍산소작인의 집행위원 참여 이전에 사립 원흥학교라든가 소강습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발표 중에 꼬리부로 국내부 고려충북 내지부 요즘에는 고려충북 내지부라고 하는데 1923년 3월에 결성된 거기 김찬의 신문조서에 따르면 고려충북 내지부의 어떤 조선 노농총동맹 야치가 책임자가 권호설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권호설은 고려충북 내지부 창립 이후에 그리고 이제 조선공사는 이전 조직인 이 고려충북 내지부에서 활동을 했고 이 풍산 소작인 회와 조선 농총동맹에 활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고려충북 내지부의 이제 이후 이제 세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안동의 화성회 여기는 20원 1월에 출연했지만 권호설의 내지부 활동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호설의 사회주의 수용 공개에 대해서 이제 발표자는 60만생 운동 이후에 체포되어서 이제 일제 경찰과 신문 조서, 운판 조서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연구를 중요한 테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 조서는
매우 이제 통쾌하게 만회하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일제 신문 조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당시 정황이라든가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좀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발표에서 공산 제도를 옛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변호설이 이 유학의 영향이 작품에서 가능성 그래서 언급을 했는데 물론 안동이라는 그 지역과 이러한 이 한학과 유학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적인 그러한 토지 공유 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막스주의에서의 공산주의, 코뮤니즘을 의도적으로 피해가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변호설이 생각한 사회주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완성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제가 신문기사에서 이 1925년 1월 8일에 그 화성의 창립총회 이후의 강연회에서 변호설이 칼 리프그네이트와 로자 룩셈부르크에 대한 강연을 이제 한 것으로 이제 연사로 되어 있는 이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919년 1월에 죽었던 그 독일의 혁명가 칼 리프그네이트와 로자 룩셈부르크를 강연할 정도였으면 그의 어떤 사상적 깊이가 상당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헌영 전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박헌영의 여러 가지 글을 통해서 당시 변호설이 공청 조직과 신흥청년 동맹의 핵심 인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변호설의 어떤 그 사회주의에 대한 사상과 어떤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추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드리고요. 발표자의 최고의 수입이 간단하게 짧게 중요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현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일단 수용 과정과 동기를 구별해서 설명하는 것은 사업으로 회의를 수용하고 활동 과정의 양성들과 그것의 연계되는 동기 같은 것들을 가리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구성을 했던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 과정과 동기를 나눠 설명하는 부분에서 좀 완벽하게 떨어질 수 없는 좀 모호한 시선들이 발생하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19년 말씀해주신 것처럼 19년과 9월, 어쨌든 1919년부터 23년 10월 이전 시기까지 변호사 행동에 대해서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원음학교라든가 매치기고 강수도 같은 큰 강수자금의 진행하는 활동하기 이전 활동 영상 같은 것들도 인생테크를 속도가 있다는 그런 게 전에 저도 동의를 하고 특히 이 시기에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앙고라든가 고등고등학교라든가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들에 저도 동감하고 그런 것들을 추후에 오늘 진행하는데 좀 고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제가 취지를 놓쳤던 부분을 어떻게 주셨는데 이제 등차례 조서를 제가 보지 못했지만은 등차례 조서에 우선 원풍금액이 아직까지 있다고 소리들랑 진술이 증당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고려정부 내부 활동에 공소리 가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서도 한 가지 또 계속 의미 드는 것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고려정부 내부에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은 앞서 이렇게 봤던 고려정부 내부 관련자들이 했던 자료들이라든가 관련 자료들의 안동지역의 어떤 자신들의 세부 조직이든 그런 지역으로서 포함
했던 시기였는데 과연 그 시기에 했던 변호설이 그쪽으로 내주도 이번이었다면 안동지역 관련해서도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렇다면 남민주에서 그런 사회주의 이론의 생존주의 같은 것들이 비슷한 하반기 25분 1년 1월 5일에 등장하는 데서는 아직 좀 고민되시고 있어서 그 지점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와 검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은 뭐 예제도 같은 것들 이제 이거 아까 연결시키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가져온 여러 가지 질문 같은 것들이 진술 같은 것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었기 때문에 어떤 법정의 어떤 직원 전략, 혹은 신문투쟁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막소질이라는 것도 사회주의와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회피해서 원전적으로 구분을 지어서 자신에게 그 가해지는 혐의 같은 것들을 좀 경감시켜 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그런 것들 통해서 조직을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권선이 유학을 배웠던 사람이고 이런 그 사회주의의 이해라고 하는 것에 위협적인 어떤 내용들, 특히 말씀하신 대동사상이라든가 정전된 토치 공유제와 같은 그런 위협적인 이해 같은 것들이 사회주의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어떤 중요한 기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문 전략가 단순히 신문 전략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권선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쳤던 사회주의 이해의 어떤 기반이 그런 유학이라고 하는 유학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사회주의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제가 그 발표에서는 공정시기 활동 같은 것들이나 그 이후에 지만으로 지구 활동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후 시기통들과 같이 연동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볼 때 권선생이나 사회주의가 무엇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반영해서 추후 연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연구를 보충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이시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1회, 2회, 3회에서 각 회를 35분 정도 제가 진행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비종 분들이 하신 분들은 맨 끝에 임경 선생님이 종합 토론할 때 많이 좀 의견 좀 취합해 주시면 되고요. 김대호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최근에 사진 관련된 거 말씀하셨죠. 사진에 목양 선생님하고 같이 찍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1910년 9월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발표 내용 중에 1910년 9월부터의 흔적이 불분명하다,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임시정부 사진에 있는 그분이 정말 아드님이 분독하신 번호 선생님이 맞다면 아마 상해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연구자들께서 사진 판독부터 해서 앞으로 연구 좀 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실 맨 끝에 저희 이메일 번호가 이메일이 있습니다. OSOS6108로 제가 만든 겁니다. 쉽죠? 오설오상 OSOS 610 아시죠? 파일 모르면 그 은하사 말입니다. 그리고 지메일입니다. 여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착착 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